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박 플러스 시즌3 양경석 멘토 인사드립니다. 야, 벌써 또 이제 봄의 기운이 만연하게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또 오늘은 날씨가 약간 추워졌었죠. 지난 주말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막 깨구리가 막 빵빵빵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만개를 하고 꽃이 많이 피게 될 겁니다. 꽃이 많이 피게 되면, 꽃피는 봄이면 우리 증권시장에도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잠깐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200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특징은 지난주에는 재밌는 일이 있었죠.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은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건데 시장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인내심이라는 그 문구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 폭도 한 절반으로, 그 다음에 시기도 물가의 수준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이제 더 이상 큰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장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 반등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미국의 훈풍을 영향을 받아서 지난주에 코스피 200 지수로 3%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이 252에서 260까지 왔기 때문에 한 3%의 급등하는 장세가 벌어졌고요. 지난 주말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약간 눌림목을 이제 가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끝나는, 참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는 눈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 시장 자체가 좀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 이후에 특별히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부총리가 또 정책을 구사하는 부분들이 좀 괜찮은 사인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BOJ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글로벌 환경들을 이제 점검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양해가 끝나, 오늘 중국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한 2% 가까운 1.9% 급등을 하는 상태를 연출을 했는데, 아마도 글로벌 마켓 시장 분석에 의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7%대 그 성장률을 구가를 못하는 정도라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정책적인 배려에 힘입어서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견해가 좀 우세하고요. 이제 글로벌 환경 자체가 지금 양적 완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그렇고, 특별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선도를 했던 독일 주가가 소위 약간의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12,000 닥스지수가 12,000에서 약간 롤링을 숨고르기 정도를 이렇게 약 하는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 영국 지수가 7,000포인트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것은 소위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후에 연준 총재들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립서비스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그것은 약간의 여지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런 영향은 아닐 것이라 일단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독일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처음 이제 문을 열어서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약간 약세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좀 덜한데 독일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그리스의 에칩사 총리하고 얘기가 있다, 대화가 있다.
그것 때문에 5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좀 있는데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졌고 적용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도 소위 말해서 채권단들이 딜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그리스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감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고요. 이번 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일 텐데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시가총액 코스피 200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오늘 약세를 보인 게 있습니다. 참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소위 말해서 달러 강세 요인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다가 그것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주춤해지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그 환율이 달러 환율이 오늘 그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워낙 강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1114원 정도니까 1120원대에서 1100원대로 이제 1110원대로 이렇게 들어서 오늘 14원인가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안 좋은 모양을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약간 강세의 모습을 좀 지켜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약세로 인해서 종합지수가 오늘 좀 약간 롤링을 조금 많이 했는데 종합지수로 보면은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갔다가 5포인트 정도 플러스 갔다가 보합으로 끝냈고요. 자, 코스피 200으로 기준했을 때는 260을 못 넘고 258존에서 260존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0.2% 상승을 끝났고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대 마이너스고요. 하이닉스는 반면에 강했죠. 그죠? 하이닉스는 강했고 그 다음에 모비스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안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업황으로 봤을 때 증권주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올라온 이후에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 낙폭 가대주 중에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증권주에 대한 증권 산업이 이제 시장 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회사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으면서 증권주가 오늘 순환매로 좀 올랐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건설주는 보합선에서 움직였고요. 자, 업황을 봤을 때 자동차의 하락이 조금 두드러졌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코스피 200에서 선물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서 분석 예측인데 이번 주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오늘 현재 모양은 지난주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굉장히 큰 양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252존에서 260존까지 약 3%에 달하는 코스피 200의 상승을 보였다. 그것이 지난주에 한마디로 요약되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강세, 주간 단위로 3%의 강세를 보인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봉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올랐죠. 자, 그런데 전체 기술적 분석에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레크라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레크라인으로 보면 되는데 이 지수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5 정도가 되고요. 자, 일단 레크라인을 뚫었습니다. 그 네크라인을 뚫고 이걸 뚫고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단기간에 주봉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이격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저점은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 수준 내지는 2분의 1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의 시각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코스피 지수 255 아래로는 상당히 하락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옵션에 게임을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실 때 구간 정하셔서 매도의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할 때 255 아래에
풋 외가 매도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주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거의 오차 범위가 0.5 이상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맞았는데 주 중에 시장의 강세 마인드가 되면서 변동을 제가 약간 예측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아래 상단 하단과 예측한 부분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이 주간 단위로 되어졌을 때 특별히 이 시장에서 선물 옵션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준하시면 크게 잘못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27년 동안에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선물 옵션 전문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단으로 봤을 때 이 네크라인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5와 그 다음에 상단을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상승 분위기를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것이 지금 위로 윗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통 어디까지 언급을 하냐면 종합지수는 2080선 정도를 언급을 합니다.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얘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증권사 쪽에서 예측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현대에서 전에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부양책 나와서 그 현대에서 이게 한전 부지를 인수하고 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4분기 실적이 반영받고 해가지고 어닝 쇼크가 와가지고 주가 빠진 그 이전 수준까지를 봤을 때 2080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증권가 쪽에서는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분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한 주 후에 갈 수도 있고 또 시장의 여건이 바뀌면 되돌아서 주가가 하락적으로 방향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그러한 시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참조하시는 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어떤 정도인가. 그리고 분위기가 좀 놀 수 있는 분위기인가. 좀 따뜻한 분위기인가. 상승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하락적으로 보는 분위기인가. 이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장의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시장은 시장에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 옵션의 레인지 범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재밌게 할 수가 있다. 근데 하단은 255 밑으로는 잘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지금부터 2, 3주 내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시도가 들어갔을 경우는 신고가를 그럼 낼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인가? 자, 코스피 260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물량대를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면 좀 걸려서 시간을 좀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도됐던 260 코스피 200으로 260이 시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증권시장이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으로 2주 동안 양봉이 내는 경우에는 보통 이어서 그 분위기가 이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열리는 부분을 어디까지로 잡으면 되냐면 이번 주 고점 지난주 고점, 코스피 200으로 지난주 고점을 상회하는 지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 제가 보는 지수대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0, 앞에 보시면 떨어지기 전에 나왔던 지수대가 있습니다. 263에서 264존 정도에 한번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위로 약 한 1% 정도 영역이 될 수가 1% 내지 1.5% 정도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아래로도 1% 내지 1.5% 정도의 영역이 열려있는 영역 정도 구간 정도 되겠다. 자, 이번 주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는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 또는 글로벌 마켓에 대해서 견조한 시각이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은 짧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아직도 상당히 내재돼 있다라고 시장을 읽어주는 것이 좀 확률 구간에서 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물 시장 6월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을 좀 보시면 오늘 시가가 갭상승 출발을 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강세 때문에 갭상승 출발 시가가
260.85로 출발을 해서 여기 차트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침에 갭상승해서 밀려서 오전에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구가를 해서 지난주의 고점인 261.90에 아주 근사하는 261.65까지 오늘 선물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콜옵션의 외가 상승률이 외가 3칸, 4칸짜리 외가 상승률이 50%대가 넘었었습니다. 콜옵션의 상승률이.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종가상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종가가 오늘 시가보다 아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가는 259.6원 찍고 고가는 261.65, 종가는 260.25를 찍었는데 시장 베이시스는 코스피 200이 258.95에서 0.1% 상승으로 견뎠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도 괜찮게 끝난 편입니다. 1.30이면 괜찮게 끝난 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이 정상 상태에서 상승을 숨고르기를 하는 그러한 영역 정도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코스피 200과 6월물 선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견조한 콘텐코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장 세부로 들어가서 옵션 시장 4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4월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등가가 200, 여기서는 2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가가 260 맞죠? 그죠? 왜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258.95가 되겠고요. 자, 최근 월물 6월물이 260.25이기 때문에 등가는 260 잡아주는 게 맞고요. 자, 등가 프리미엄을 보시면 콜 프리미엄이 2.16, 그 다음에 푸 프리미엄이 2.76, 등가 프리미엄 기준으로 이제 2점 몇 대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이 외가 프리미엄, 콜 외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굉장히 강했다가 종반전까지 후반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끝났습니다. 대신에 푸 프리미엄은 외가가 30%대까지 하락을 보였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보합선 정도까지 등가 기준으로는 회복을 하면서 끝났다. 그래서 눈치 보기가 상당히 치열하다. 시장이 아주 힘겨루기가 심한 상태로 특별히 선물 260을 축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260 아래로 들어왔었죠. 260 아래 259.35까지 왔다가 반등을 하면서 262로 끝내놨는데 오늘은 갭상승해서 260.85로 출발해서 259.60을 찍고 위로 상당히 선물이 한 이 정도가 올라간 거죠. 이 정도가. 장중에 폭으로 따지면 2면은 0.7%, 75%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변동은 꽤 나왔던 장인데 저가 고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진폭이 좀 있었다. 그리고 종가는 보합선에서 힘겨루기 상황으로 끝났는데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조금 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플러스 0.1%를 냈고 선물지수도 플러스를 냈습니다. 0.1% 정도 플러스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0.1%가 아니고 0.2대 올랐으니까. 그래서 0.10이 오른 상태.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선물은 살짝 플러스, 종합지수는 살짝 마이너스. 힘겨루기가 월요일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졌다. 자, 오늘 이후의 장세는 아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강세가 벌어질 경우에 놓여있는 구간이 265존까지 제가 이번 주에 열기는 2칸 정도로 열어놓고요. 아래로도 2칸 정도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65존 이상의 콜 매도와 그렇죠? 자, 265존 이상의 콜 외가 매도와 그 다음에 풋 외가 255 이하의 풋 외가 매도는 유효한 구간이다. 그래서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에서 이번 주에 운영하시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지난주 변동에 대해서 변동이 폭이 지난주에 3%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이번 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로 잡아주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코스피 200과 그 다음에 선물시장 6월물 시세 분석, 그리고 옵션 4월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양영석 멘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파생 상품의 기초하고, 그 다음에 선물의 이제 기초, 선물은 어떤 것인가, 정의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유래와, 그 다음에 선물 투자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현물 투자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선물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오늘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주 약간 심도 있게 들어가서 선물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현실적인 거, 내가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초보로 선물을 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안내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찝어서 아주 쉽게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념을 조금 더 파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선물 거래의 구성입니다. 자, 선물은 뭘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부분들인데, 자, 기초자산이라는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자산이다. 여기 별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기초자산. 기초자산은 선물 계약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리고 결제의 중심이 되는, 이걸 기준으로 결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계약 만기일에 인도되는 상품 및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이제 선물 상품이 만들어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드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애가 상품일 수도 있고 지수일 수도 있고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은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그 기준이 되는 애를 그 기준이 되는 자산을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주 이제 지금 쓰는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주가지수 선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죠? 자, 누가 진짜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냐? 나중에 되면 만기일에 딱 중심이 되는 애는 누구냐? 코스피 200이 되겠습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코스피 20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은 두 가지 이제 혼용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최종 거래일이 있고, 최종 결제일이 있습니다. 자, 최종 거래일은 그 선물이 언제까지 거래가 되냐 이거예요.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거래 가능한 마지막 날. 자, 지난번에 선물 3월물 같은 경우 3월물이 쭉 진행이 돼 가지고 그죠? 3월 12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현재가를 딱 쳐보면 만기일수가 얼마 남았는지, 그 다음에 만기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거래일은 거래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그 다음에 결제일은 뭐냐? 결제일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결제일입니다. 자, 이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의 상품과 그 선물마다 최종 거래일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 지금 선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보시면은 우리 선물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하는 얘는 결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일일 결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일일 정산 제도. 그러니까 당일날 정산이 다 끝나고
결제는 다음날 2일 결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선물 가격의 표시 방식이 있는데 선물은 만기일에 대상이 되는 그 현물, 인수시 기준이 되는 상품 계약당, 계약 단위당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자, 선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60이다.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이 260이다. 이게 한 단위당 가격입니다. 26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선물은 한 계약당 승수를 50만 원으로 봅니다. 50만 원. 네, 곱하기 50만 원 하면 한 계약당 거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옵션도 계산을 한번 아주 우리 초보자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조건 50만 원 곱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50만 원 곱하면 됩니다. 선물 가격에 50만 원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에 50만 원 곱하면 그 하나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쉬워요. 50만 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단위. 자, 상품의 기본 거래 단위로 선물 계약 한 건의 규모를 한 계약이라고 표시해요. 몇 계약이냐 얘기할 때 우리가 계약으로 표시를 합니다. 계약. 그래서 한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그래서 한 계약, 두 계약, 세. 오늘 그러면 선물이 몇 계약이 거래됐습니까? 그러면 딱 오늘 현재 선물 현재가를 딱 쳐보면 13만 몇천 개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거래되는 규모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 오늘 선물 시장에서 거래 금액이 어제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 규모로 보면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위아래 폭이 있었기 때문에, 약 한 130, 어제 거래된 그 수량에 비해서, 계약수에 비해서 좀 한 130% 정도 되니까 어제보다 거래가 오늘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가다리가 있는데 선물 계약 주문 시에 제시하는 가격의 최소 변동폭이 있습니다. 최소 변동폭. 우리 지금 그 한 계약 우리 선물 자 260점 자 0 이렇게 소수점 뒤로 0.05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가를 내면은 내가 사자를 260점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이 260.00 이렇게 되는데 자 259.95 뭐 예를 들어서 260을 기준으로 빵빵 그다음에 259점 그다음에 9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는 260.05 이렇게 0.05 차이로 움직인다. 자, 그럼 한 계약에 0.05다. 0.05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액으로 곱하기 50만 원 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25,000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260에 샀어. 자, 거래 수수료 무시하고 내가 260에 샀어. 자, 그런데 260.1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벌은 거예요? 한 계약을. 예. 260.00에 사서 260.10이 되면 내가 한 계약 기준으로 한 계약을 내가 사서 이거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5만 원 벌었습니다. 그죠? 이걸 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틱. 0.05를 한 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틱이 25,000원, 투 틱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왜요? 0.05 곱하기 50만 원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에 한 틱에 25,000원, 투 틱에 5만 원. 자, 10틱 가면 10틱이면 25만 원. 그죠? 그렇습니다. 선물 1이 올랐다. 1이 올랐다 그러면 얼마요? 50만 원 되겠습니다. 내가 한 계약으로 오늘 벌 수 있는 금액이 260에 사서 오늘 261이 됐다. 자, 260에 샀는데 내가 오늘 260에 선물을 샀는데 올라가지고 261.00이 됐습니다. 내가 한 계약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이 오른 거야. 선물로 1. 그러면은 50만 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259까지 1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선물은 한 계약을 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증거금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미결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결약정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매매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미결약정이 지금 12만 개가 돼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선물을 자, 내가 오늘 여기서 샀어요. 오늘 매수를 했어. 근데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한 개를 사서. 한 개 매수. 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앞으로 이 주가가. 선물 가격이 뒤에 올라갈 것 같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한 개를 매수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일로 가면 내가 오늘 정산을 안 했어요. 하나를 사가지고 하나를 매수를 했으면 하나를 청산을 딱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나 내일까지 가져갈래. 나 모레까지도 가져갈래. 이러면서 가버리면 그냥 계속 미결약정으로 있는 겁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이라는 겁니다. 약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계좌에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 계산은 내가 오늘 샀어. 근데 선물이 막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내 잔고에서 딱 결제가 딱 돼버립니다. 오늘은 결제가 안 돼요. 결제 이길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은 오늘 저녁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선물 가격으로 계산을 딱 해서 내일 되면 딱 내 계좌에서 차감이 딱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금액은 바뀌어 나겠죠. 올라가면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그 차익만큼 마이너스 돼가지고 정산이 쭉 금액이 된다. 자, 이 미결약정은 왜 중요하냐면 자, 사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 안 팔고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계속 팔지 않고 청산을 하지 않고 자, 매수를 한 사람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수량이 많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세력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약정, 자, 매수 미결약정, 소위 그래서 미결약정이 매도도 있을 거고 매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두 개가 공존을 합니다.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도 미결약정을 끌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도 미결약정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미결약정을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급변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책임을 못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거래소에서 그러한 제도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놨다. 단지 이 미결제 약정은 향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약간의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결약정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물거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선물거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청산소가 있습니다. 청산소. 지금 현재 우리 청산소는 한국거래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시장에서는. 자, 미국에서는 CBOT, 미국의 상품거래소나 상업거래소나 시카고의 그 거래소들이 전부 다 선물 거래소들이 거의 대부분 청산소 역할을 관계를 하고요. 이 청산소가 왜 필요하냐면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선물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걸 계약을 한 거를 갖다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여기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행을. 자, 이행을 제3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관을 청산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산소 역할을 하는 얘는 우리는 지금 한국거래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청산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얘도 문제가 없게 해주고 얘도 문제가 없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거래 상대방이 문제가 없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결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결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청산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증거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 제도는 계약 불이행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거래소의 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정 비율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거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선물을 거래하시는 증거금이 현행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 제도가 있다 하는 건데 대개는 계약 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이 증거금도 위탁 증거금이 있고 거래 증거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회원이, 일반 고객이, 개인이 증권회사에 거래를 계좌하면 여기서 위탁 증거금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증권회사가. 그리고 증권회사는 이것을 청산소, 즉 거래소에 다시 한번 그 증거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래 증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왜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유지 증거금은 뭐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선물 거래에서 변동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로스컷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금이.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증권시장이 급락을 해서 어떤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넣어놓지 않으면 임의로 반대 매매를 집행하게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증거금률을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급 큰 변동에 대해서 내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증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거금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어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원리라 했는데 선물로 6.7배, 그죠? 6.7배 정도 나오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보다 6.7배를 업을 해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 변동이 나왔을 때 내가 풀로 레버리지를 다 써서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 그 1%의 변동에 대해서 나는 몇 프로의 이익과 손실을 볼 수 있냐면 6.7%가 올라갈 수도 있고 6.7%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1% 변동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게 1% 변동이 아니라 몇 프로 변동이 나오냐? 하루에 증권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3%가 빠졌다라고 내가 풀로 6.7배를 선물을 운용을 했다. 그랬을 때 3%에 대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러한 변동이 나타나면 3, 7, 20, 약 20% 정도의 손실과 하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3%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선물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상한가 제도인데 하루에 크게 빠졌을 경우에 몇 프로까지 빠질 수 있느냐, 몇 프로까지 오를 수 있느냐. 자, 10%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자, 6.7배를 내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10%가 그러면 종합지수로 200포인트가 빠져야 10%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장에서 또 금융의 어떤 굉장히 지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선물이 하한가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인가 그랬는데, 선물이 하한가 맞는 경우 막 이랬을 때, 그냥 한 방에 증거금이 다 무너지면서 로스컷을 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그러한 큰 변동이 나타나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레버리지를 왜 말씀드리냐. 레버리지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선물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를 내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선물을 레버리지 1로 내 금액만큼 선물을 산다. 자, 선물 한 계약이 250에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 가지고 내가 선물을 한 계약을 샀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안 썼기 때문에 팔거나 사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빵이 되지 않는 이상, 그죠? 260에서 선물을 내가 내 돈 현금만큼만 샀어. 현금만큼만. 그러면 올라가도 그냥 그만큼 수익이고 떨어져도 그만큼 수익이고 내가 레버리지를 안 썼기 때문에 증거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별 관계 없이 유지가 됩니다. 증거금도. 자, 그래서 내 현금만큼 샀다. 내가 현금 1억 2,500만 원 가지고 선물 한 계약을 샀다. 그랬을 경우에는 증거금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써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재밌는 구조인데 제가 예전에 한 예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어떤 분이 10억을 가지고 한번 선물을 연습하기 위해서
10억 원어치 선물을 샀습니다. 10억 원어치.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종합지수 1% 올라가면 내 것도 1% 수익 나요. 10억에서 1000만 원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종합지수 1% 떨어지면, 예, 코스피 200 기준으로 1% 떨어지면 내 손실도 1% 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레버리지를 하나도 안 쓰고 현금만큼만 했을 때는 종합지수를, 코스피 200을 통째로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 제도는 10% 보통 이내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정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 정산 제도가 있는데요. 자, 청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에 종가 기준으로 정산 가격을 발표합니다. 자, 이 당일 장이 끝났을 때 정산 가격을 발표하는 이 종가는 그 선물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선물 종가가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만기가 됐을 때는 뭘 기준해서 이루어지냐면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매일 일일 정산하는 것은 그 선물의 종가로 공시를 해서 정산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청산되지 않은 미결 약정에 대한 그러한 잠정 이익과 손실을 정산을 하게 되죠. 자, 이런데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유지증거금은 몇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거래소에서 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요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세요라고, 이건 2길까지 2길입니다. 2길. 다음날. 오늘 유지증거금 이하로 갔다 그러면 다음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증거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건 플러스 상태니까 현금 이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은 이해를 하시되, 증거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하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물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때 레버리지를 쓰고, 보통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주식 자산에 대해서 보통 해지로 많이 이제 선물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해지를 거래할 경우에도 해지 거래 하는데도 해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몇 프로를 이렇게 계산상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해지 비율을 정해서 해지하는 그러한 부분을 써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지라는 것을 왜 해지를 하게 되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은 개인 투자자도 1억이라는 자산을 내가 운영을 한다. 자, 주식 자산을, 현물 자산을, 주식을 1억을 내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계속 그대로. 그런데 유지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1억어치를 내가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억을 팠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얘가 단기적으로 요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내가 벌자고 얘를 갖다가 팔면 요만큼을 내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떨어질 거, 단기적으로 약간 떨어질 거는 알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선물 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선물 매도를 하면 1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과,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증거금률이 1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15%만 가지고도, 그 금액을 가지고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든가 소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1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물을 내가 다 인용하지 않고 선물로 그것의 뭐 10분의 1 내지 20%가 안 넘는 범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선물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고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선물 거래의 특징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최종 결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 결제 제도. 최종 결제 제도는 최종 결제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하나는 실물 인수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실물 인수도를 하는 방법은 선물 계약에 적용되는 만기 정산 방법 중에 매수자, 매도자가 실물을 그대로 인수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통 상품 선물에서 굉장히 아주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품은 예를 들면 뭐 원유 뭐 몇 배럴 이러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리 몇 톤, 뭐 금 몇 톤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물을 가지고 만기되었을 때 정산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실물이 아닌 거 있죠. 실물이 아닌 거. 그건 뭐냐면 금리라든가 또 뭐죠? 네, 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물이 없잖아요. 실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거래하냐? 현금 결제를 대신하는데 대상 자산이 지수로 되어 있는 이 실물이상 부품에 대해서 계약 당시의 가격과 최종 결제일의 정산 가격의 차액만큼을 결제를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요 다음은 이제 오늘 이렇게 특징까지만 하고요. 네. 야, 근데 줄기차게 왔습니다. 이 선물 내용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할 말은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엑기스만 딱 뽑아서 제가 짝짝짝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온 건데 오늘 선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선물의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래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금액 계산을 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돈 버는 얘기입니다. 돈 버는 얘기가 무슨 얘기보다 제일 좋아요. 그죠? 돈 버는 얘기가 제일 잘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좀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얼마가 손실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200이 260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0을 한번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못 넘어갈지가 이번 주에 참 관건인데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증권시장이 좀 좋아져서 코스피 200이 260도 넘어가고 265도 가고 270도 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약간의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아마 숨고르기를 조금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이번 주에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레인지를 아래로 1.5% 그다음에 위로도 1.5% 이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의 변화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이번 주에 성공 투자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양영석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